안녕하세요. 저는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 시즌만 되면 오래전에 겪은 아주 끔찍한 일이 생각나서 여전히 힘들어요. 누군가는 기억도 물처럼 희석되어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기 마련이라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동감할 수 없습니다.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처럼 지독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진 않지만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뛰고 금세 불쾌해지거든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김없이 그날의 분위기가 떠올라 남들이 바다며 산으로 떠날 때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를 낳아 다복한 가정 속에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남편은 당시 공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다 셋째가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었죠. 그건 보다 아이들과 가정에 좀 더 집중해 주길 바랬던 남편의 요구였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을 많이 부러워하게 됐었고요. 가족들을 위한 결단이었지만 제겐 그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종일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지루해서 말 그대로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때 제 사정을 알고 찾아와준 사람이 바로 올케였습니다. 당시 올케는 우리 막내와 같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유치원 등원을 시키고 오면 꼭 저희 집에 들러 오전 시간을 함께 보내주곤 했어요. 근데 올케, 이렇게 매번 오전 내내 우리 집에 와 있어도 돼? 올케도 집안일 많을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서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이렇게 오전이라도 형님이랑 놀다 가면 집안일 할 힘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나는 원래 집에 있는 거 싫어해서 직장 생활도 오래 했지만 올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민석 씨가 나가는 걸 싫어해서 잘 안 나가는 거지. 민석이가? 어머, 걔가 그런 면이 있어? 올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나도 애들 아빠 때문에 결국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전부터 일 그만두면 안 되냐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나를 끌어안치더라고. 형님은 많이 아쉬웠겠어요. 저야 처음부터 일할 기회가 없이 결혼했지만 형님은 결혼 전부터 일하시다가 최근에 그만두셨으니. 애들이 싫다는데 어쩌겠어. 엄마 참 어렵다. 그래도 올케가 가까이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고마워 정말. 이따 갈 때 감 좀 가져가. 우리 시댁에서 보내준 거. 정말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여자 형제가 없던 저에게 올케는 제 친동생과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싹싹하게 자라기도 하고 은근 까다로운 남동생 비위도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살아서 가족 모임도 자주 갖기도 했고 아이들끼리도 친형제처럼 잘 어울렸죠. 제가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우리 애들도 봐주고 여러모로 도움받는 게 많아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좋은 게 들어오면 때론 친정 부모님보다 올케 생각이 먼저 나기도 했고요. 여보, 포도 들어온 거 저거 한 상자만 가져다가 민석이네 가져다 줘. 지금? 귀찮은데. 어차피 오전에 처남댁 오는데 그때 가져가라고 하면 안 돼? 내가 그 생각을 못해서 당신 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겠어? 날도 더워서 양산 들기도 힘든데 차도 없이 포도 상자를 들고 언제 가? 당신이 좀 가져다 줘. 차 타고 가든지 후다닥 뛰어갔다 오든지. 그럼 처남 보고 들러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 오늘 민석이 숙직이래. 아유, 그냥 좀 갔다 와라.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게 귀찮다고 그래? 내가 가? 그럼 착해줘. 아유, 됐어. 갔다 오면 되잖아. 남편은 그제야 볼멘 소리를 궁시렁대며 무거운 엉덩이를 들었죠. 그때 저희가 남편의 드림카인 그랜저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도 운전은 할 수 있었지만 새 차라는 이유로 남편은 제게 차 키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남편이 운전했고 그래서 그날도 남편이 갔다 온 것이었어요. 올케한테도 도착 시간에 맞춰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 있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함흥차사처럼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한참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설마 당구장으로 빠졌나 싶어 올케한테 연락했더니 뜻밖에도 방금 갔다는 거예요. 방금 갔다고? 이 시간까지 거기에 있었어?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됐네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형님. 유정이가 고모부를 또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랬구나. 나는 하도 안 와서 이 사람이 이 시간에 당구장을 갔나 했지. 알았어, 올케. 내일 봐. 그때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있어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여름휴가 제안을 한 겁니다. 형님, 올 여름휴가 애들 두고 우리끼리 가보는 거 어때요?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요. 어른들끼리 애들 신경 안 쓰고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애들은 두고? 엄마 아빠도 같이 가면 애들은 누가 보고? 제가 이거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진작 제 동생한테 말해뒀거든요. 아시죠? 제 동생 유치원 교사잖아요. 한 번만 부탁한다고 했더니 1박 2일 정도면 괜찮다고 흔쾌히 수락하던데요. 아유, 그래도 올케네랑 우리 애까지 하면 애가 넷인데. 아무리 유치원 교사라지만 혼자선 힘들지. 뭐 어때요? 주영이, 희영이는 초등학생이라 괜찮아요. 형님, 상상도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유정이 없이 여행한 게 너무 까마득해서 상상도 안 돼요. 친구가 그러는데 애들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부부끼리 오붓하게 갔다 왔더니 신혼 같아서 좋았다더라고요.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가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부부 동반 여름휴가. 괜찮겠다 싶으면서도 막 땡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애들 없이 휴가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막내가 어려 좀 불안했거든요. 아무리 유치원 선생님 일하지만 사돈처녀와 애들이 만난 적도 없어 낯가릴까 염려도 됐고요. 그런데 올케는 이미 가기라도 한 것처럼 즐거워했고 그동안 신세진 것도 있어서 따라주고 싶었던 거예요. 애들 문제가 해결되니 친정 부모님도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태안으로 1박 2일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제 결혼 생활을 한 방에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여행이 바로 그날이었죠. 모처럼 애들 없이 다니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딜 가도 바쁘게 애들만 쫓느라 바다인지 산인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었는데 그날은 넓은 바다도 한껏 눈에 담고 아이들이 아닌 우리 가족 표정도 눈에 많이 담아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인지 그날 안 하던 과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오늘은 좀 마시네. 연애 때 보는 것 같아. 애들이 없잖아. 확실히 애들이 없으니까 신경 쓸 일도 없고 좋네. 가끔 이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그쵸? 형님 좋아하실 줄 알았다니까. 술병 비었다. 가서 소주 좀 더 사올게요. 아이 또 마시게? 그만 마셔. 시간도 꽤 됐는데 그만 마시고 자야지. 오늘 완전히 날 잡았어. 당신이야 늘 친구 만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술에 진탕 취해 들어오니까 모르지? 나도 이런 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 민서가 오늘은 그냥 옳게 마시고 싶은 대로 둬. 돌아가면 또 꼼짝없이 육아인데 이렇게 술 마실 기회가 어딨겠어? 아니면 너가 애 봐주고 옳게 나가서 술 약속 보내주던지. 아이, 애 엄마가 술 약속은 무슨? 아이, 알았어. 대신 한 병만이야. 모두 들떠서 모처럼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들 술이 약한 편은 아니라 취해 문제 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20대 청춘도 아니고 다들 적당히 자중할 수 있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마셔서 감을 잃은 건지 어느 순간 훅 취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진작 안방에 들어가 주무셨고 저희도 그만 자야겠다 싶어 봤더니 에어컨이 글쎄 거실 그리고 안방 딱 두 곳만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할 새도 없이 거실에 이불을 펴고 네 사람이 잠이 든 거예요. 술에 취해 있기도 했지만 멀쩡했더라도 에어컨 있는 거실에서 넷이서 자자고 했을 겁니다. 남동생, 올케, 저, 남편 손으로 누워 잠이 들었던 건 분명히 기억하고요. 그런데 한참 단잠을 자다가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젊었을 때부터 제 술버릇 중 하나였는데 저는 취했다가도 잠이 들면 금방 술이 깨고 꼭 한 번은 일어납니다. 그날도 그냥 갑자기 눈이 떠져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자려고 뒤척인 차였어요. 그런데 분명 제 왼편에 자고 있던 남편이 제 오른쪽에 누워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 위로는 누군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 불을 켜고는 얼어붙고 말았죠. 거실에서 제 남편과 올케가 세상에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불을 켰는데도 술이 덜 깬 건지 그 정신 나간 두 사람은 멈추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제야 저는 소리를 꽥 지르며 올케를 옆으로 밀어버렸고 올케는 웬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옆으로 나동그라졌어요. 그제야 남편도 느닷없는 불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올려보다가 어리둥절한 채로 엉거주춤 일어나 앉는 거예요. 뭐야?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여보, 이게 무슨... 아, 뭐예요? 드나, 이게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은 어리둥절하다가 그제야 바지춤을 추켜 올렸고 소란에 자던 부모님께서도 잠에서 깨 나왔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서도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꿈인가, 취해서 헛것을 봤나, 다시 잠이 들면 사라질 악몽인가 싶었죠. 한여름의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올케가 변명하듯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 여보, 실수야. 나 몰랐어. 나는 당신인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내 왼쪽에서 잤어. 굳이 나를 타넘고 오른쪽에 있는 올케한테 간 거잖아. 형님, 정말이에요. 술 때문에 실수했어요. 저도 이 사람인 줄 알고. 정말인데. 형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정말 그런 짓 할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누나,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진짜 두 사람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술이 결국 사람을 개로 만든다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렸어요.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가장 아끼면서 저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망가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민박집 밖으로 뛰쳐나가 주차된 남편 차의 사이드 밀러를 발로 차버렸죠.
뒤늦게 따라 나온 남편과 남동생이 저를 말리지만 않았어도 그때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다가 전부 깨부셨을 거예요. 그러다 다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없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그랬죠. 이혼해. 2번, 3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건 이혼이야. 여보, 내가 실수라고 했잖아. 실수라고 다 봐줘야 돼? 내가 그 순간...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애들도 내가 데리고 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남편은 나가려는 저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실수였다고, 술김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자긴 정말 저라고 생각했다고 울부짖더라고요. 술이라고 하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당시 그 장면이 자꾸 환영처럼 나타나 저를 괴롭혔어요. 눈앞에 잔상처럼 따라다니던 그 광경 때문에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남편은 여러 날 찾아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어요. 저도 그 정도였는데 제 남동생은 어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마음이 여렸던 애라 자기 때린 친구의 억지 사과에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던 애였거든요. 옳게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죠. 저는 한번 결정한 일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이라 애써 무시하고 있었지만 남동생은 그 문제 때문에 온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술에 취해 친정으로 퇴근했거든요.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싶어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 현관으로 고꾸라지는 남동생을 붙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줄담배를 피워대셨고 엄마도 생각날 때마다 기가 막힌다고 우셨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은 만신창이가 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 거예요. 애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 눈치만 살피고 생전 본 적 없는 제 부모의 모습에 겁도 먹었죠. 올케 꼴도 보기 싫어 막내는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종일 제가 돌봤는데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갈 거야. 나 유치원은 언제 가? 유치원도 나중에. 아빠는?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앉아? 엄마가 화나서 그래? 재영아, 그만 자자. 아이들이 뭘 물어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안 자겠다는 아이를 억지로 재우고 나자 아빠가 그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저를 조심스레 부르셨어요. 현우가 이혼해야겠어. 아빠, 당연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 안 하면 민석이는 어쩌고? 민석이 보고 애들 아빠 보면서 살라는 거야? 나는 옳게 보고 살고? 술에 취했으면 다야.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해? 술이면 뭐 만사 오케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장땡이야? 그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랑 그랬으면 몰라. 옳게야, 아빠. 난 그 꼴을 두 눈으로 봤다고. 그 꼴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은데. 당연히 나도 남서방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도 시원찮은데 애들 생각하면 그게 또 쉽지 않잖아. 애들 아빠 없이 키울 거야. 너 혼자서 애 셋을 어떻게 키우려고. 남서방한테는 안 보낼 거 아니야. 당연하지.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애를 맡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키워. 애 아빠 없이 왜 못 키워? 그래, 한시라도 빨리 갈라서라.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가 봐줄 테니까 너 다시 일 다녀.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래도. 이런 문제를 섣불리 결정하지 다른 문제를 섣불리 결정해? 그럼 그 더러운 거를 보고도
현욱이한테 남서방이랑 같이 살라고 하는 거야? 손주가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자식이 먼저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빠의 마음도 이해는 갔어요. 애들이랑 애 아빠가 유대감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는 괜찮은 아빠였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저라고 왜 그 결정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1% 정도는 술김에 한 실수니 눈 감아줄까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안 봤으면 모를까 그 광경을 봐버려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케 쪽 부모님 쪽까지 저희 친정으로 찾아오셔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거 알아. 나도 듣고 얼마나 기함했는지 등짝에 구멍이 나도록 때려줬어. 듣는 사람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사도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응?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유정이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그 어린 게 무슨 죄야. 사돈도 애가 있으니 알 거 아니야. 사돈만 좀 넘어가주면 한서방도 한 번은 눈 감아줄 것 같은데. 사돈 어르신 말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휴, 그러지 말고.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래. 무릎이라도 꿇어? 내가 두 손으로 싹싹 빌기라도 해?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거 알지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 나이 든 사람 사정도 좀 봐달라고, 응? 저희 부모님 심정은 헤아려 보셨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고요.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랑 며느리가 한 짓으로 사돈 어르신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게 저희 부모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서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제가 대체 뭐 때문에 두 사람을 봐줘야 하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결국 안 싸돈 어르신도 저희 친정이 와서 눈물을 쏟으셨고 제 앞에서 사정하며 오열하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사방에서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성화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일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술 먹고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너무 야박한 건가 싶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2주 만에 살이 5kg이나 빠지더라고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권해서 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결국 완전히 이혼의 뜻을 굳히자 올케도 자포자기라도 한 듯 또 술을 진탕 먹고 친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나요, 피해자예요. 나 완전히 피해자. 그날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요? 이게 다 고모부가 나 꼬셔서 그런 거라고요. 어? 나 가만히 자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막. 당신 진짜 미쳤어? 나 진짜 억울해. 억울하다고. 난 이렇게 이혼 못해. 절대 못해. 형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저 진짜 형님 제 친언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친언니. 근데 제가 일부러 그랬겠냐고요. 형님, 제발 이렇게 좀 빌게요.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미안 누나. 들어가. 내가 데려다주고 올게. 남동생이 황급히 올케를 눈앞에서 치우는 동안 저는 또 눈을 뜬 채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아이들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고 이번엔 아이들이 울면서 사정하기에 이른 거예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따로따로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 따라가? 엄마, 그냥 이혼 안 하면 안 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아빠가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용서 빌게.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엄마가 아빠 한 번만 봐줘. 아이 데리고 이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못할 짓이에요. 그 일로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아 괴로웠다고 하지만 진짜 힘들고 괴로웠던 건 아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의 머릿속은 전쟁터가 된다고요. 전쟁터 한복판에 내던져진 공포를 느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안 싸돈 어르신 말대로 저 하나만 참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남동생이 갑자기 경찰서라는 연락에 서둘러 갔더니 남편과 함께 있더라고요. 둘 다 꼴이 말이 아닌 게 주먹 다짐이라도 한 게 분명해 보였죠. 어떻게 된 거야? 너 꼴이 왜 이래? 결국 둘이 싸운 거야? 민석이 너답지 않게 왜 그랬어? 그냥 무시를 하지. 어떻게 무시해? 그 사이에 내 집에 들어가서 둘이 붙어먹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남편을 향해 던지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님의 순발력이 아니었으면 그날 제대로 피봤을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에이 미친 새끼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넌 짐승만도 못해. 넌 길가에 개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라고. 알아?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동생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뒤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겁니다. 저도 남동생도 남편이나 올케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어요. 평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고 죽어도 만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사람의 연이라는 게 정말 잔인하리만큼 질기더라고요. 올케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하늘이 참 무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였었어요.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속 시원한 복수를 할 기회요. 물론 간통죄로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결심을 명확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망설여졌었어요. 일단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혼한 게 아니라 저희 남동생까지 남매가 쌍으로 같이 이혼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크셨어요. 저희 남매가 피해자인 것은 이해하셨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일이 커지고 결국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싫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 아이들의 귀에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갈 테고 저는 그저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우위의 선점에 협의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들 바로 깜빵에 보낼 수 있는 거면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막상 제 일이 되다 보니 그게 보통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상 저한테는 무용지물이었던 거지요. 참 사는 게 뭔지 피해는 우리가 다 봤는데 숨어야 하는 것도 저희였고요.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내놓으시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고 저는 아이들 때문에 행여 있을 문제를 대비해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그 뒤로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친정에 있을 때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사 온 뒤로는 혼자서 양육해야 하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다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일만 했던 시절이었죠. 남동생은 저보다 좀 더 오랫동안 방황해 폐인처럼 살았어요.
민서가, 너 요즘도 술 마신다며. 그만 좀 마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서 그래? 알아, 아는데 누나, 나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다 너 알코올 중독되는 거야. 너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너 인생 망치려고 그래? 결국 양육권 못 가져온 것도 그 술 때문이잖아. 유정이 데려온다며. 그 여자한테 유정이 맡겨서 키울 거야? 누나, 나 죽고 싶어. 나 진짜 죽고 싶어 죽겠어. 엄마 아빠 있는 데서 그런 소리 하기만 해. 거기서 정 힘들겠으면 나 있는 데로 와. 여기로 발령 신청하고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 애들도 보면서, 어? 부모님께서도 남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방문을 열면 술 냄새로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고 그대로 출근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경위서 쓰는 일도 잦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나마 남동생 사정을 알아주는 동료 덕분에 얼마간 버텼는데 어떤 회사가 그걸 몇 달이나 봐주겠어요. 결국 당시 상사분도 휴직을 권하셨고 1년 정도 쉬다가 제가 사는 지역까지 와서 정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정근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회사인데 그 일이 소문이 났는지 여러모로 사정을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신 분들이 많아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언니를 알게 된 것도 그때였죠.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분이셨는데 사별로 혼자가 된 지 5년이 넘은 저보다 1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를 소개시켜준 지인도 심지어 이혼으로 혼자였는데 우스갯소리로 저희 모임에 과일주라는 이름을 붙여 그렇게 모인 것이었어요. 과일주? 과일주가 뭐야? 과부된 일하는 주부들의 모임, 과일주. 그거 말이 된다. 근데 과부된 건 나밖에 없는데 왜 너희까지 과부야? 언니, 나나 현욱이 얘나 전 남편 죽었다 하고 사는데 그럼 과부가 아니고 뭐겠수? 말 되네. 맞아요, 언니. 우리 애들 아빠 죽었다고 생각한 지 오래예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속이나 편하게 살자. 오늘은 과부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놀아보자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술이나 거나하게 마실 것 같지만 실은 뜨개질하면서 수다 떠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언니가 젊어서부터 뜨개질을 취미삼아 하다가 뜨개방을 열었었거든요. 저도 그날 이후로 술이라면 끔찍해 멀리한 지 오래라 여러모로 성향에 잘 맞는 모임이었어요. 사람에게 다친 마음은 사람으로부터 치유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모임으로 저도 참 많이 치유받고 좋아졌었어요. 게다가 혼자 된 제 남동생 선짜리 주선에 좋은 여자 소개시켜준 것도 그 언니였죠.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너무 숫기가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 현욱이 네 동생 만나보니 둘이 참 잘 맞겠다 싶어서. 아유, 언니, 그래도 어떻게 처녀를 대요. 우리 민석이는 이혼남인데 그럼 안 되죠. 아유, 능력이고 인물도 좋고 이혼은 뭐 그쪽이 잘못해서 했나? 그쪽 부모도 속이 참 좋고 따뜻한 사람들이라 사정 얘기하면 흠으로도 안 봐. 이혼했다고 뭐 이혼녀만 만나란 법 있어? 그래도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할 것도 셌다. 일단 둘이 붙여보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할 일이야. 그냥 떠밀어주는 거지. 눈 맞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 안정된 삶을 살면서 남동생 상태도 몰라보게 좋아졌죠. 언니는 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와 사정이 다르다지만 첫째 아이 3살 때 병으로 남편을 잃고도 세상을 저렇게 당차게 살 수도 있구나 싶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이혼한 새내기 이혼녀인 저에게는 길라잡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겨우 마음을 열어 제 끔찍한 상처를 보였을 때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인 것처럼 함께 분노해 주었죠.
거지 같은 인연을 떠나 보내니 하늘에서 귀한 인연으로 보상해 주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둘도 없는 자매처럼 지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가을 단풍을 보러 가자고 해서 모처럼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모두가 산에 간 날이었었어요. 멋진 계곡으로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단풍이 쏟아지는 멋진 곳이었죠. 넋을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저마치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은 아무리 커도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건데 중학생 첫째를 믿고 제가 안일했던 것이죠. 언니 아들이 계곡물에 빠졌는데 거기가 상당한 깊이였는지 멀리서도 허우적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색이 된 언니와 제가 몸을 움직이던 그때 근처에 있던 둘째인 딸이 주저없이 물로 뛰어들었고 제 심장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는데 다행히 저희보다 가까이에 있었던 청년들이 뛰어들어 저희 아이들을 구해주었던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모두가 무사했죠. 언니는 언니답지 않게 눈물을 쏟았고 저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물었었어요. 희영아, 너 수영도 못하면서 겁도 안 났어?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내가 수영 못한다는 사실을 뛰어들고서야 깨달았을 정도로. 근데 엄마, 나는 그때 안 뛰어들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현석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도 아무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해. 부모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말이었지만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언니와 우리 사이가 무척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딸이 언니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닌데도 구한 거나 진배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우리 며느리 하고 불렀죠. 그렇게 장난삼아 며느리 하던 우리 딸이 진짜 언니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야 아무리 애들끼리 결혼하면 좋겠다 싶어도 애들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언니가 나이가 들면서 손목과 눈이 안 좋아진 뒤로 뜨개방을 접었습니다. 돌아가신 형부가 재력이 좀 있어 물려준 유산이 많았던 덕분에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언니는 노는 일이라도 뭔가 소소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더니 떡 좋아하는 언니가 떡집이나 해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떡집? 갑자기 웬 떡집? 우리 집이 어렸을 때 떡집을 했었거든. 밥보다 떡을 더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내가 떡을 좋아해. 나이 들어 그런가 그 떡집에서 나던 냄새나 분위기가 그리운 거 있지? 현욱이 너도 설계사 일 그만둔다며. 나랑 같이 떡집이나 하자. 언니, 떡집이 얼마나 힘든데 언니 손목 아프다면서 떡집을 해? 괜찮아.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 힘쓰는 일은 사람 쓰면 되고 너는 그냥 만들어진 떡이나 팔면 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무언가 시작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게 언니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가진 상가 1층에 떡집을 차리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떡집을 하고 아이들을 공동 양육했어요. 공부를 잘했던 언니 첫째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가 됐고 제 딸도 같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죠. 고등학교도 대학도 같은 학교로 가더니 저것들이 기어이 정분이 나려나 싶어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만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명이 또 장난질하며 복수의 기회를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한창 대학병원에서 일을 다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날이었어요. 딸도 딸이지만 언니 아들이 정말 바빠서 무척 오랜만이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한창 밥을 다 먹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머뭇거리며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유정이 기억나? 유정이? 유정이가 누구?
아, 갑자기 걔는 왜? 유정이 우리 병원으로 들어왔더라고. 뭐? 걔도 간호사가 된 거야? 같은 병동이라고? 처음엔 얼굴 보고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다. 낯이 익다 했는데 이름 보니까 확실한 것 같더라고. 걔도 날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유정이가 더 어렸으니까. 넌 또 걔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너도 어렸잖아. 어렸어도 난 초등학생이었는데 뭐. 그리고 그게 잊혀질 일인가? 딸 이야기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나 올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애들도 한창 이혼 직후에나 제 아빠 찾았지 크면서부터는 눈치가 생겨 물어보지도 않았었고요. 반말도 낱말도 듣는 귀 따로 있다고 애들도 자라면서 저희 모르게 알게 된 이야기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딸도 무척 조심스러워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나 막내도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누구? 걔가 누군데 그래? 아, 예전에 내가 말했던 올케 딸. 올케 딸? 잠깐, 뭐 그 미친년? 언니, 애들도 있는데 말 좀 가려서 하자. 뭐 어때? 다 컸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고약한 인연이 다 있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려니 그년 딸이 우리 애들 병원으로 왔단 말이야? 정말 기가 막힐 일이네. 참 인생 재밌어. 희영아, 괜히 아는 체 하지 마. 골치 아파질라. 어차피 유정이는 너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아는 체 할 생각은 없는데 알아보자마자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 솔직히 유정이가 잘못한 건 없잖아. 그거야 그렇지. 유정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괜히 걔 엄마가 알게 될까 싶어서 그래. 어른들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은 철저한 피해자였어요. 올케 문제로 그 애까지 연좌제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여 잊고 산 그 여자 귀에 우리 애들 이야기가 들어갈까 싶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 질기고도 묘하더라고요. 딸이 그러는데 병원의 언니 아들이랑 조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딸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언니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언니도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을 혼냈습니다. 야 고현석,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너 유정이라는 애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때 못 들었어? 걔가 이모네랑 어떤 악연으로 얽힌 아이인지 못 들었냐고. 그때 이모도 희영이도 그랬잖아. 애가 무슨 잘못이냐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게 미쳤네 미쳤어. 너 이모랑 희영이가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인데 너 하나 때문에 원수로 살게 하려고 그래? 야, 암만 네가 내 아들이라도 그 꼴은 못 본다. 차라리 모자 인형 끊어 이 자식아. 언니가 세게 말하며 아들을 질책했지만 언니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냉정한 구석이 있는 아이긴 했지만 솔직히 다시 봤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도 저럴까 싶어 야속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저희는 우리 딸이랑 둘이 잘 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녀석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것 같은 딸을 보니 속도 상했습니다. 애먼 언니만 미워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저는 애써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아들 말대로 자기 문제인데 어른들이 누굴 만나지 마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전화할 때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딸이 걱정돼서 서울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떡을 종류별로 해다가 바로 KTX를 타고 갔죠. 로비에서 딸을 기다리는데 어딘가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유정아! 엄마,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나 오늘 이브닝이라 늦게 끝나서 저녁도 늦게 먹는단 말이야. 우리 딸 얼굴 보려고 온 거지. 밥 먹으러 왔을까 봐? 근데 그 의사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어?
아이 참 엄마, 괜히 티내지 마. 병원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 안 그래도 신입이 의사랑 벌써 그런 소문 났다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지. 신입이 의사로서 인생 역전하게 됐는데. 쉿! 아직 그 정도 아니야. 확실히 너한테 관심 있는 건 맞지? 자꾸 너 챙겨주고 그런다며. 확실히 그러긴 한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바빠서 얘기할 시간도 많지 않아서. 유정아, 너 확실히 잡아야 돼.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너 하나만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알지. 엄마 한 좀 풀어줘. 엄마도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줘, 딸. 알았지? 알았어. 가봐. 나도 올라가 봐야 돼. 놀라 빤히 쳐다보던 저는 등을 돌려 지나가려던 올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 망했다 싶으면서도 내가 왜 피해야 하지 싶어 그 눈을 피하진 않았죠. 그러자 전 올케도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는 체나 하지 말 것이지 뻔뻔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형님 맞죠? 누가 형님이야? 우리 민석이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겠어? 우리가 이렇게 아는 체 할 사이인가? 볼일 끝났으면 가. 유정이가 여기서 일해요. 그래서 유정이 보려고. 글쎄 안 물어봤다니까? 아유, 내가 아주 별꼴을 다 보지.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급한 마음에 옆에 둔 떡 상자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일이 참 안 풀리더라고요. 꿀떡 상자 노끈이 풀어지면서 안에 있던 그 아까운 떡이 반절이나 쏟아지고 만 거예요. 어머, 이 아까운 떡을. 정신없이 주워 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님도 그렇게 헤어져서 참 궁상맞게도 사시네요. 뭐? 아니에요. 도와드려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앉은 채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딸이 내려왔고 딸이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엄마, 괜찮아? 왜 그래? 엄마? 어머, 형님, 설마 희영이도 여기서 일해요? 희영아, 나 기억나니? 외숙모. 네? 저희 외숙모는 따로 있는데요. 형님, 유정 아빠 재혼했어요? 하기사 할만도 하지. 그나저나 우리 유정이랑 같은 병원 간호사인 줄은 몰랐네. 희영아, 우리 유정이 좀 뻔뻔하네. 오히려 숨겨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병원 사람들한테 소개라도 시켜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랑 붙어먹은 여자 딸이라고? 그 순간 그 여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절 노려보는데 어쩌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못할 말을 다 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둘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그 자리가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했죠. 조용히 사세요. 입 놀리기 쉽게 만들지 말고. 딸은 조용히 경고하며 제가 가져온 떡 상자를 대신 들고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저도 올케를 노려보고는 그 자리를 지나쳤고요. 똥 밟았다며 신경질을 부리는 딸을 애써 달래고 멀쩡한 떡만 전해준 뒤 급하게 내려왔어요.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들고 있던 가래떡을 마치 쌍절곤처럼 공중에 휘두르며 붕괴하더라고요. 정말 얄미운 여자네. 언제 한번 꼭 만나기만 해봐. 내가 이 가래떡으로 그냥 양 싸다구를 쳐버릴라니까. 그런데 그날이 정말 온 거예요. 언니가 정말로 가래떡을 날리진 않았지만 전 올케가 정말 제가 일하는 떡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때 상자에 적힌 떡집 상호명을 보고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실마리라도 찾아볼까 싶어 온 거였답니다. 그만큼 절박했을 거예요. 같은 병원에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딸에게 위협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형님, 얘기 좀 해요. 난 그쪽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제발 좀 눈앞에서 사라져줘. 그 일은 두고두고 제가 속죄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걸 우리 유정이한테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글쎄, 내가 네 딸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요. 형님이 우리 유정이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못 나가요. 내가 뭐 잃을 게 있겠어요? 나 유정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 딸 인생 좀 피려는데 좋은 직업 가져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좀 살만하려고 하는데 형님이랑 희영이가 초치는 꼴을 보자고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내 딸 인생 망가지면 희영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게 보자 하니까. 이봐요. 누구 맘대로 남의 영업장에 들어와서 행패해요? 그때였습니다. 언니가 먹던 가래떡을 빙빙 돌리며 나타나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뭐예요? 비켜요. 그쪽이랑 할 말 없으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야? 희영 아빠랑 붙어 먹었다던 그 망할 종자가? 아주 그냥 소문을 다 내고 다니셨네. 그거 애들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예요. 애들 아빠 바람난 얘기를 아주 동네방네 뭐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래야 너 같은 것들이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하지.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 어? 네 딸 귀한 줄 아는 년이 그런 짓을 해? 머리에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차서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말을 뭐 이딴 식으로 해? 형님, 참 수준 알만하네요. 이런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니 형님 수준도 그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떡집이라니. 밖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 좋다고 보험 설계사 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런 시골에서 떡집에서 일하려고. 그 순간 언니는 참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고 가래떡 대신 빙빙 둘러댔죠. 이거 안 나? 야! 어딜 감히 쓰레기 같은 년이 우리 현욱의 수준을 운우네? 야, 이 근처 어디 하수구를 열어봐도 너한테 나는 구린내만큼은 아니야. 이 거지 발사개 같은 년이 어디서 감히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현욱아, 너 얼른 준비해라. 나 이대로는 못 참아. 당장 올라가서 이 여자 딸이 어떤 딸인지 아주 만천하에 소문내버릴 거야. 놓으라고! 그때부터는 아주 개싸움이었어요. 전 올케가 언니 머리채를 잡았고 그걸 보고 눈이 돈 저도 전 올케 머리채를 잡고 아주 셋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다시 셋으로 쪼개질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셋 다 쌍방폭행이 되어서 적당히 모른 채 하고 일은 마무리 지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병원의 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니 아들이랑 조카가 한창 잘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자꾸 언니 아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요. 그래서 난처해진 딸이 언니 아들한테 찾아가 그게 아니라고 말 좀 해달라는데도 시큰둥하더래요. 딸은 기가 막혀 화가 나서 연락했고 분명 조카의 짓이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딸만 이상해지겠다 싶어 다음날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언니도 자기 아들 족치러 가겠다고 함께 나섰고요. 둘 다 가게를 비운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언니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아들 보고 나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 지금 너 병원으로 가니까 너 당장 나와. 너 지금 안 나오면 아주 병원 못 다니게 할 줄 알아. 내가 아주 창피해 죽겠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 어떻게 희영이가 그 꼴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아휴, 너 참말 말고 나와. 어서! 언니와 함께 병원 로비에 도착하니 다행히 언니 아들이 나와 있었고
난처하다는 듯 언니를 가로막더라고요. 아유,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왜 그래?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어제 그 여자가 나타나서 엄마 머리채 잡았어. 여기 이거 봐. 엄마 머리 땜통 났잖아. 너 지금 그 수준 낮은 여자 딸이랑 연애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럴 바에야 일 그만둬. 절대 용서 못해. 아이,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여자와 조카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조카는 언니 아들을 보고 놀라 얼굴을 붉혔고, 그때서야 올케는 저희 관계를 눈치채고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자기 딸 인생 역전을 시켜줄 남자가 바로 자기가 머리채 잡은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마침 제 연락을 받은 딸까지 오면서 필요한 사람이 다 모였죠. 소문의 세 사람이 모였으니 병원 사람들도 얼마나 호기심으로 바라봤겠어요. 일단 언니 아들의 체면도 있으니 근처 카페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자리를 옮겼죠. 물론 그 옮긴 카페에도 병원 관계자들이 많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전 올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제 일을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당황해서 그만 전 고닥터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사과받자고 온 건 아닌데. 예? 그게 엄마, 형님 미안해요. 제가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애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살 수도 있는데 싶어서 경황이 없었어요. 언니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희영이가 의사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누가 그걸 방해한다고 하면.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언니 아들이 불쑥 입을 연 거예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그 한유정 씨 남자친구란 사람이 혹시 접니까? 에? 그럼 고쌤, 그게 무슨... 좀 당황스럽네요. 한유정 씨, 내가 그쪽 남자친구입니까? 아니, 그게 아직 남자친구는 아닐지 몰라도 저희 썸 아닌가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요? 내가 왜 한유정 씨랑 사깁니까? 언니 아들의 말에 저희 모두 벙쪘습니다. 조카와 전 올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어버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동에 그런 소문이 돌았나? 한유정 씨와 저 사이를 희영이가 갈라놓고 있다고. 설마 그거 한유정 씨가 낸 소문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나는 희영이한테 그쪽이 사촌 동생이라는 이야기 전에 듣고 잘해줬을 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왜 이제 갓 병원에 들어온 신입 간호사를 그렇게 챙겼겠습니까? 설마 그쪽이 그만큼 눈에 띄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와 언니는 눈알만 굴리며 섣불리 끼어들지도 못하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 언니 아들만의 조용한 복수였던 거예요.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건 언니뿐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저희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었던 언니 아들이 저만의 작은 복수를 준비했던 겁니다. 조카에게 관심 있는 척 굴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망신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조카가 먼저 시작했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꼬리치는 게 눈에 보여 가짜나 시작한 일이었다고요. 제 말대로 애들은 죄가 없다지만 가만 보니 일을 친 엄마와 그다지 달라 보이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저한테 관심 있었잖아요. 그게 다 제 착각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게 단순히 언니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선이라고요? 언니가 뭔데요? 뭐긴 뭐야, 내 여자친구지. 한간호사, 앞으로 공과 사는 좀 구분합시다. 안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인 연락이 와서 난처했는데 이참에 정리는 해야겠네요. 앞으로 선 좀 지키면서 살아요. 특히 희영이한테 선 넘지 말고. 이게 무슨...
내 딸 가지고 논 거지? 너 내 딸 가지고 논 거야? 아주머니 말 조심하세요. 털끝도 건드린 적 없는데 남자친구니 가지고 놀았다느니 지금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오해 살 만한 발언하시면 법이라는 게 아주머니를 좀 곤란하게 할 거예요. 언니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전 올케며 족하며 아주 시뻘개진 얼굴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저는 제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나오자마자 언니와 함께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너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 진작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마 호들갑에 일 그르칠까 그랬지.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진짜 여기까지 와서는. 점심은 드셨어? 근처에서 먹고 들어가든지. 나는 콜 뜨면 바로 가야 해. 엄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지금 배불러. 근데 아까 그 소린 뭐야? 희영이가 여자친구라고? 둘이 언제 그렇게 됐대? 아닌데. 우리가 언제...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오늘부터 하든지. 이거 완전 선수네. 이 새끼 이거. 희영아, 너 이거 초장에 잡아야 된다. 다른 여자들한테 그러나 안 그러나 잘 지켜봐. 행여 선수처럼 굴면 이모한테 말하고, 응? 그렇게 저는 언니와 정식으로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카요. 몇 주 버티지 못하고 제 발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버렸대요. 명실상부 최고 대학병원 간호사 타이틀도 버리고 갈 만큼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 카페에서 그 사태의 전말을 듣고 있던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면서 조카가 혼자 착각해 북치고 장구친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망신을 당한 것이죠. 거기서 끝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저희 떡집에 갑자기 위생점검이 나오고 악성 리뷰가 달리는 거예요. 위생점검이야 워낙 평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무사히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 그 악성 리뷰가 전 옳게 지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망하라고 난리치고 있길래 저희가 먼저 신고해서 벌금 받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 싶어 통쾌했어요. 특히 자식 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 싶더라고요. 남동생은 그 사실을 몰라요. 괜히 전 옳게 이야기 꺼내면 싱숭생숭해질 것 같고 게다가 딸 일이니 마냥 저처럼 기뻐하기도 힘들 것 같았으니요. 앞으로 2번 다시 그 모녀가 저희 삶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제대로 경고해 주었죠. 어차피 볼장 다 본 사이에 난 잃을 것도 없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났다간 네 딸 인생도 그날로 종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제 곁에 머문 인연에 집중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좀 놓고 살라고 하늘에서도 그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